김명시, 이춘지음, 묻힐 뻔한 여성 항일 독립 영웅 산지니. 28번째 330페이지. 김명시의 삶이 신명과 열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없었다면 수심도 알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옥중에서 고문으로 아이를 잃고 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도 중국으로 탈출하여 총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역사는 패배했을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김명시는 승리했다. 이렇게 김명시의 삶은 영웅 서사의 비극을 다 가지고 있다. 그의 삶을 추적하며 나 역시 김명시처럼 혼자 눈물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는 형무소 예터가 있다. 그러면 김명시 생각까지 300보를 넘지 않았다. 그 앞을 지나 놓으라면 3.1운동 당시 9살 김형윤의 손을 꼭 잡고 4살 여동생을 얻고 울며 불며 어머니와 오빠를 찾으러 다녔을 12살 김명시가 아른거린다. 생가터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에 서면 16살 김명시가 보인다. 학적부에 기록된 김명시 신체 사이즈와 비슷한 일본군 손해상이 그것이다. 이 작고 가녀린 몸으로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넘나들었구나 싶어 그 손해상을 어루만지며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창동 불종거리는 항쟁의 거리다. 3.15 의거, 부마민주항쟁, 요글항쟁, 시위대열은 어김없이 그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김명시 일가와 동지를 학살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신호탄은 김명시 집 앞에서 시작되었다. 김명시 집 바로 앞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이 그 역사를 입증한다. 이승만 동상이 곳곳에 들어서고 이승만 기념관이 400억을 들여 지어질지라도 3.15 의거는 국민이 이승만을 심판했던 역사다. 1923년 5월 1일 최초의 노동절 기념식이 마산 창동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치고 마산 노농동호회 간부들과 회원들이 창동 거리를 징을치고 뿅가리를 울리며 행진했다. 나는 그 기록을 보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행진했을 16살 김명시를 상상했다. 그 행사에 김명시가 참석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그러나 오빠와 선생님이 준비한 행사에 김명시가 빠졌을 리 없다. 그 정도 활동력이 있어야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것이다. 1925년 경성지방검사부가 작성한 18세 김명시 직업은 직공이었다. 직공, 즉 노동자 출신이 혁명운동가가 되었다. 김명시는 1932년 국내로 잠입해 인천 성량공장의 파업을 지도하다 구속되었다. 1946년 5월 1일 해방 후 첫 노동절 기념식이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20만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39살 김명씨가 부녀 총동맹 대표로 초청되어 연설했다. 골수에 밴 김명씨의 소원은 농민 근로대종의 심고를 들어 남들처럼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씨의 피맺힌 절규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이 책에서는 일찍이 소련과 중국을 넘나든 국제주의자이자 항일무장투쟁 전사였으며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 80만 맹문을 자랑했던 부녀 총동맹 간부로서 맹활약한 여성운동가 김명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물론 독립운동가를 통틀어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것은 김명씨가 독보적이다. 조직, 선전, 선동에도 탁월했던 그의 면모도 볼 수 있다. 380페이지 부록 3 김명씨 서훈 신청 자료 첫 번째 거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 1. 독립운동가 공직조사서인가? 2. 독립운동가 평생 이력서인가? 전생 이력서인가? 3. 4. 이거는 국가보훈처 381페이지 그림 1. 희망연대 열린사회 희망연대 수신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 발신 열린사회 희망연대 제목 피검자 김명씨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의 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정보 공개 청구서 네 번째 거 국가보안처 382페이지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희망연대 열린사회 희망연대 수신 어디야 이거 황기원 국가보훈처장 경유 공훈 발굴과 제목 김명씨 장군 독립유공자 포상 재심 요청의 건 열린사회 희망연대 상임대표 백남해 직인 330페이지 뭔지도 모를 의군에 참가했던 3.15 의거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4.19 혁명 후 유명 정치인들의 연설을 들으며 이승만 독재의 실상, 한강다리 폭파 사건, 보도연맹, 거창 양민학살, 인간 백정,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과 같은 인물과 놀라운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 김영만 가족 중에 보도연맹 희생자가 없었음에도 왜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4.19 혁명 이후 마산에서 활발하게 펼쳐진 진보운동은 3.15 의거와 4.11 항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교원노조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 영세중립화 통일운동 등이 유독 마산에서 거세게 전개되었다. 김명씨 형제와 동지들이 야학이나 독립운동을 통해 부린 씨가 분단과 전쟁의 광풍에도 꿋꿋이 살아남아 양심에 따라 행동을 촉발했다. 교원노조운동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1960년 8월 이후에는 교원 권익보다 사회개혁운동으로 전환되었다. 교원 권익보다 사회개혁운동
1961년 경남 교원노조의 현황을 보면 가입자가 8,087명이었다. 전체 교원수 14,803명 중 57.4%에 이르렀다. 마산지역 교원노조는 전체 교사 600명 중 500명이 가입할 정도였다. 4. 330페이지 네 번째 4. 3.15 이거 기념사업회 요금 3.15 이거 4. 3.15 이거 기념사업회 2004 480 내지 489쪽 1960년 5월 24일 마산 시내에서 노현섭 5와 김영국 6은 정부는 6.25 당시 보도연맹 관계자의 행방을 밝히고 만일 죽였다면 그 진상을 공개하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침묵 시위를 했다.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만에 200여 명이 신고 접수했다. 관련자 1681명이 학살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그때 나온 것이다.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가 결성되고 마산 노동운동의 대부격인 노현섭 씨가 전국 유족회장이 되었다. 마산 지역의 통일운동은 좀 특별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펼쳐지던 중립통일운동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그래서 마산은 당시 통일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장면 정권은 이승만 식의 무력, 북진 통일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중립 통일에도 반대했다. 통일 방안에 대한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 때문에 혁신 계열까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마산에서는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1960년 11월 6일 무학초등학교 교정에서 영세 중립화 통일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집회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홍종조 전 경남도민일보 논설실장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 뒷산은 물론 경전선 철도길이 인파로 덮였다고 한다. 김문갑 영세중립화 통일추진위원회 회장이 세 가지 통일론을 소개했다. 331페이지 노현섭 5에 대한 해석. 노현섭 선생은 마산시 구산면 안녕부락 출신으로 일본 중앙대 법과를 졸업한 인텔리였다. 마산 상고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부통노조를 통합한 단일지역 노조인 대한노총 자유연맹 마산부동노조를 결성해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마산자유연맹위원장, 전국자유연맹위원장으로 한국노동운동을 주도하고 노동자 자녀를 위한 마산고등 공민학교와 노동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그러나 그가 노동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마산 적색 노조운동을 했던 김치영과의 만남이었다. 김영국 김영국 선생은 한국전쟁 당시 고향 통영에서 가족을 이뤘다. 마산시 초대 시의원 1952부터 56을 역임했다. 첫째는 미국을 배경으로 한 북진 통일, 둘째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남진 적화 통일, 셋째는 우리가 구상하는 스위스식 영세 중립국 통일 방법이다. 첫째, 미국을 배경으로 한 북진 통일, 둘째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남진 적화당 13제는 우리가 구상하는 스위스식 영세 중립국 통일방법이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마음에 드는 통일방법을 투표해달라고 했다. 경찰과 언론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개표한 결과 대부분이 중립화 통일을 지지했다. 당시 통일을 내다보는 마산 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332페이지 5.16 군사 쿠데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는 4월 혁명으로 탄생시킨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소멸시켰다. 쿠데타 세력은 어울리지 않게 군사혁명이 3.15 이거와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정작 혁명에 앞장섰던 마산지역 혁신 세력이 철퇴를 맞았다. 5.16 쿠데타 세력이 제일 먼저 피학살자 유족회를 체포한 것이다. 발굴회를 위해 새로 마련된 묘지를 파헤쳤고 유골을 불사르고 비석도 파괴했다. 관련 기록도 압수해 현재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있다. 보도연맹으로 친형을 잃은 전국유족회 노현섭 회장 1920부터 1992는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노현섭 선생은 마산시 93년 안녕부락 출신으로 일본 중앙대법과를 졸업한 인텔리였다. 마산 상고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부두노조를 통합한 단일지역 노조인 대한노총 자유연맹 마산부두노조를 결성해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마산 자유연맹위원장, 전국 자유연맹위원장으로 한국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노동자 자녀를 위한 마산 고등 국민학교와 노동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그러나 그가 노동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마산 적색 노조운동을 했던 김치영과의 만남이었다. 통일운동과 악법 반대 투쟁을 벌였던 영세 중립화 통일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문갑 1909년부터 2004년까지 7일은 특수범죄처벌법이라는 소급법으로 용공중립이라는 죄명이 씌워져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교원노조운동에 참가했던 교사들도 모두 해직되었다. 333페이지 7. 김문갑 선생은 함경남도 출신이고 일본 와세다 대학, 이번에 갔던 게 무슨 대학? 와세다 대학인가? 모르겠다. 교회생 과정을 수료하고 약제사 시험에 합격하여 마산에서 약종상을 경영했다. 1944년 여운형의 건국동맹에 참여하여 서울 이남의 조직책이었고 해방 후 조선인민당 중앙위원, 근로인민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1955년 근로인민당 재건기도 혐의로 구속되고 59년 진보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조봉암과 장건상과 함께 활동했던 것이다. 7. 통일운동과 악법 반대 투쟁을 벌였던 영세중립화 통일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문갑은 특수범죄 처벌법이라는 소급법으로 용공중립이라는 죄명이 씌워져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교원노조운동에 참가했던 교사들도 모두 해직되었다. 1962년 9월 20일 마산 3.15 의거 기념탑 준공식 테이프를 끄는 것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였다. 마산 시민 2만여 명이 운집한 행사장 곳곳에는 박 의장을 칭송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그렇게 뜨겁던 혁명의 열기는 마치 아무 일 없던 듯이 금세 가라앉았다. 혁명을 경험한 고등학생 김영만의 머리로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고호에만 그친 반공태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학교에서 이 혁명 공약을 매일 외워야만 했다. 다 외우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았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반발심이 솟구쳤다. 박정희가 떠드는 경제개발 계획도 사실은 4.19 혁명 후 장면 정권이 발표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친구들끼리 5.16 쿠데타를 이성계의 유화도 해군과 다를 바 없는 역모라고 수군거렸다. 대학교에 가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학생들도 교복과 겸허의 착용을 강요받았다. 사치풍조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시위를 벌일 시민과 학생을 구분할 목적이었다. 김명만이 입던 물들인 군복은 사치풍조와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나 군사 독재 체제는 허용하지 않았다. 교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지에 감독관이 줄을 쭉쭉 그었다. 당연히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학도 호국단에 가서 몇 번씩 따졌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대학가에 번져갔다. 대학 1학년으로 참가했지만 3.15 의거와 4.19 혁명을 경험했던 그에게는 양이 차지 않았다. 대학 생활이 시들해져서 1965년 해병대에 입대했다. 334페이지 베트남 전쟁 참전과 짜빈동 전투. 1966년 10월 해병 청동부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전투가 잦아지면서 아군의 희생도 커졌다. 인간이 평상시의 맨정신이라면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은 미친 짓이지만 생각보다 인간이 아주 쉽게 미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전쟁은 미친 짓이지만 생각보다 인간이 아주 쉽게 미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매일같이 사방에서 땅을 뒤흔드는 포탄이 터지고 전우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미칠 수밖에 없다. 이성과 합리적 판단이 마비된다. 이성과 합리적 판단이 마비. 집단 관계에서 죽고 죽이는 사륙을 벌이는 것이다. 집단 관계에서 죽고 죽이는 사륙을 벌이는 것. 좋은 전쟁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당시 김영만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전투에 나갔다. 베트남 참전 당시 김영만을 비롯한 군인들은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자유를 수호하는 것인 줄 알았다. 참전하고 몇 달 사이에 해병 3개 중대가 베트공의 공격을 받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입대 동기들이 하나둘 전사 또는 부상당하자 그도 어느새 증오와 복수의 화신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1967년 2월 어느 날
김명만을 평생 부끄러움과 죄의식으로 살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짜빈동이라는 작은 마을은 청동부대가 보호해주는 100여 호쯤 되는 안전마을이었다. 그곳을 뺀 모든 마을은 적으로 간주했다. 종종 수색 나간 중대원들이 메뚜공 용의자를 체포해왔다. 원래는 부대에서 포로를 잡으면 헬리콥터로 포로 수용소에 보내야 했다. 하지만 증오심으로 가득 찬 군대는 그러지 않았다. 어느 날 선임이 찾아왔다. 메뚜공 용의자 한 명을 소형한다는 것이다. 4명의 군인들이 포로를 철조망 밖으로 데리고 갔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극한 두려움에 떨었다. 4명이 대충 파놓은 구덩이에 포로를 세워놓고 총으로 쏘았다. 무감각하게 묻어놓고 피가 옷에 묻은 줄도 모르고 돌아와 밥을 먹었다. 미쳤네. 집단 광기. 그날 어둑해질 무렵 어떤 할머니가 초소로 찾아왔다.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가 김명만을 찾아왔다. 기본적인 몇 마디나마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고향에서 무사귀환을 비는 자신의 친할머니와 너무 닮은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다. 3일 전 내 아들이 이 부대에 잡혀왔다. 먼발치에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날 처형한 베투공 용의자의 어머니였다. 벌써 이송되었다고 했으나 할머니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자신이 부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에게 죽이라도 먹이게 해달라고 죽통을 내밀었다. 그날 밤부터였다. 기분이 이상해졌다. 베트남 땅을 밟은 후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무언가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로부터 딱 이틀이 지난 1967년 2월 14일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해병 3대대 11중대는 월맹 정규군의 기습을 받았다. 적들이 순식간에 포위하고 바로 눈앞으로 들이닥쳤다. 소총에 탄창을 갈아 끼울 시간도 없었다. 어깨에 매달아 놓았던 수류탄의 핀을 뽑아 던지며 납작 엎드렸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순간 저기 쏜 포탄 파편이 얼굴을 뚫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여러 보았다. 사람이 쉽게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머리를 맞으면 대개는 생존 가능성이 낮았다. 먼저 드는 생각은 왜 하필이면 머리를 맞았을까 였다. 다음엔 어머니는 내가 죽어가는 걸 알까였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문득 연애도 한번 못해보고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피워보지도 못한 자신의 청춘이 너무 가여웠다. 쓰러져 있는 동안 아군과 적군이 번갈아 걸려 넘어졌다. 그 순간에 잠시 정신이 들었다. 적들에게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고 총구를 턱 밑에 갖다 대고 여차하면 방아쇠를 당길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아침이 되어 전우들이 김명만을 찾아 헬리콥터에 태워보냈다. 다낭병원에서 눈을 뜨자 옆 침상에 있던 미군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한국 해병대 넘버원이라는 것이다. 월맹군 정규군 2개 연대
2,500명과 지방 베트공 500명 도합 3,000명의 적과 한국 해병 290여 명이 벌인 전투에서 아군이 대승을 거둔 것이었다.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육체적 고통만큼 지독한 정신적 고통이 엄습했다. 붕대를 칭칭 감고서야 보이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와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와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정의로운 명분이 없다는 것을 점점 실감했다. 정의로운 명분. 전쟁이 너무 싫어졌다. 자신이 전쟁에서 변한 것도 끔찍했다. 그리고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왔다. 역사의 단추가 한번 잘못 꿰어지자 모든 것이 엉클어진 것이다. 김명만은 베트남 참전 시 우리 군인들에게 베트남 민족해방운동 역사를 한 번이라도 일러줬더라면 베트남 민간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원망했다. 337페이지 산재 노동자. 짜빈동 전투로 대한민국 해병대는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아군이 대승을 거둔 전투였기 때문이다. 부상당한 김명만에게도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화랑무공훈장? 그러나 베트남 참전은 그에게 명예와 자랑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생을 괴로움에 시달리게 하는 고통의 굴레였다. 사람 죽여놓고 무슨 훈장이냐며 무공훈장도 받으러 가지 않았고 당연히 원호 심사도 받지 않았다. 제대 후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게 없었다. 그때마다 베트남에서 저지른 죄로 천벌을 받는 것 같았다. 전쟁의 트라우마였다. 결혼을 서둘렀다. 연애 한번 못해보고 죽는다 생각하니 억울했던 기억이 강렬했다. 전쟁의 끔찍한 기억과 울분을 덜어주는 여자와 결혼했다. 안정을 찾고자 한 결혼이지만 결혼 생활은 불안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 한국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1970년대 이민 열풍이 불자 새로운 땅에서 다시 출발하고 싶었다. 이민 갈 방도를 찾다가 관광 호텔에서 일한 경력으로 미국에 가면 관련 업종인 서비스직의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겠지만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는 솔깃한 말이었다. 큰아이는 부모님께 맡기고 둘째 아이만 데리고 서울로 향했다. 새 식구가 눕기도 어려운 변두리방을 겨우 구했다. 정동 MBC 방송국 건물에 있는 문화관광호텔 견습생으로 취직했다. 그 세계에서도 돈과 조리 필요했으나 아무것도 없는 김영만에게는 가장 고된 일이 맡겨졌다. 어느 날 맥주통을 번쩍 들다가 허리가 뜨끔했다. 며칠 지나면 나아지려니 했지만 허리뿐 아니라 다리까지 아파져서 거동이 힘들었다. 허리 고통을 참아가며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에서 거동이 불편한 것을 감지한 것이다. 부당해고, 산재나 의료보험이라는 용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때였다. 그래도 김명만은 분노했다. 여기서 일하다 다쳤는데 그냥은 못 나간다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어찌어찌 회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허리 디스크란 병명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흔한 병이지만
그때는 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도 드물었다. 병명은 알았지만 어마어마한 수술비는 마련할 수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죽더라도 고통의 원인이나 알고 죽고 싶었다. 국가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끌고 가 정의롭지 않은 전쟁의 희생물로 삼았는지 따지고 싶었다. 정의롭지 않은 전쟁의 희생물로 삼는지, 정의롭지 않은 전쟁의 희생물. 인간이라면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은 있어야 하듯이 일하다 다쳤으면 치료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이다. 김영만이 아직 죽을 운명은 아니었던지 고향 지인의 주선으로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몇 년간 병마와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339페이지. 나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다. 아픈 아버지와 달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아이들 이름에 자신의 소박한 꿈을 실었다. 유달리 삶이 고비고비가 잘 안 풀렸다.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을 시원이라고 지어 모든 일이 시원스럽게 잘 풀렸으면 했다. 돌아보니 너무 지혜롭지 않게 살았다. 슬기롭게 살라고 둘째 아들은 이름은 슬기라 지었다. 그래도 참된 세상 살기를 염원하며 딸 이름은 참이라 지었다.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살아야 했다. 벽을 짓고 그릇마부터 시작해 방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대문 밖 골목으로 조금씩 나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5 식구가 먹고 살기는 버거워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1980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마산 수출 자유지역 호문 앞에서 서점을 하는 후배 권유로 월 부책을 팔아보기로 했다. 서점 근처는 전국 각지에서 온 20대 전후의 여성 노동자들이 북적되었다. 책 파는 데는 소질이 없어 배달을 담당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여성 노동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신변 상담도 듣게 되었다. 여성 노동자들이 호련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 여공을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대학생과의 풋사랑에 배신당해 약을 먹는 여공, 일본인과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유린당해 결국 유흥가로 홀러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했다. 노사 문제도 심각했고 노동조합은 꿈조차 꿀 수 없던 때였다. 어린 여성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340페이지. 동지여, 내가 있다. 김명만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었다. 그러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수많은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운동권과 연계된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다. 서점 주인 후배 조문섭과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자고 1981년 등산 모임인 초록회를 만들었다. 서점에 딸린 뒷방이 모임 장소였다. 등산도 하고 책도 읽었다. 고민 해결책 창구도 되어주었다. 그 초록회로 인해 자신이 6개월 이상 미행과 감시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초록회가 주변 노동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자 안기부의 촉수에 걸린 것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의 표적이 된 도시산업선교회 관련 뉴스가 매일 TV 화면에 나와도 남의 일인 줄 알았다. 어느 날 집으로 안기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곳은 부산 대연동 안기부였다. 일단 맞고 시작